1950년 초 전쟁의 상흔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레닌그라드. 잿빛 하늘 아래 네바 강의 얼음이 막 녹기 시작하는 봄이었지만 도시 전체는 여전히 깊은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듯 스산했다. 옐레나 페트로바는 제도판 앞에 서서 숨을 골랐다. 30 초반의 그녀는 한때 도시 최고의 건축 학교를 빛냈던 재능 있는 건축가였고 지금은 폐허가 된 도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역사적인 건물 복원 프로젝트의 핵심 인력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전쟁이 남긴 깊은 슬픔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지만 동시에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일구려는 강한 의지가 반짝였다. 그녀의 손끝에서 되살아날 건물은 단순한 벽돌과 석재의 조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레닌그라드 봉쇄라는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낸 사람들의 회복력에 대한 증거이자 미래 세대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였다. 옐레나는 이 일에 모든 것을 걸었다. 봉쇄 기간 동안 가족을 잃은 슬픔을 잊기 위해 그리고 살아남은 자로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퇴근 후 그녀가 돌아가는 곳은 여러 가구가 부엌과 화장공이 하는 낡은 코문할 공동 아파트였다. 좁고 축축한 복도에는 양배추 수프 냄새와 싸구려 담배 연기가 뒤섞여 있었지만 그곳에는 그녀의 가족이 있었다. 매력적이지만 어딘가 불안정한 눈빛을 가진 남편 드미트리 볼코프, 그리고 아들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며느리의 성공을 은근히 자신의 공으로 돌리려는 시어머니 이리나 볼코바. 결혼 초기 이리나는 며느리의 능력과 장래성을 노골적으로 자랑하며 주변에 떠벌리곤 했다. 우리 옐레나가 아니면 누가 저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겠어요? 다 내 아들 잘 만난 덕이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특히 옐레나가 프로젝트의 압박감으로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일 때면 그녀의 칭찬은 가시돋친 비난으로 변하곤 했다. 드미트리는 아내의 재능을 자랑스러워하는 듯 보였지만 어려운 결정 앞에서는 늘 어머니의 그늘 뒤로 숨거나 상황을 회피하려 했다. 옐레나는 이 미묘한 균열을 애써 외면하려 했다. 전쟁 후 얻은 이 작은 안정마저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직장에는 충직하고 현실적인 친구 안나 소콜로바와 야심만만한 경쟁자 보리스 이바노프가 있었다. 안나는 옐레나의 몇 안 되는 진정한 버팀목이었고 보리스는 겉으로는 협력하는 척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옐레나의 자리를 향한 탐욕과 질투가 숨겨지지 않았다. 전후 복구라는 대의 아래 모였지만 제한된 자원과 승진 기회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경쟁은 치열했다. 보리스는 특히 옐레나가 맡은 프로젝트의 중요성과 그로 인해 그녀가 얻게 될 명성을 탐내고 있었다. 그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옐레나를 끌어내릴 기회를. 어느 날 아침 옐레나는 자신의 설계도 일부가 미묘하게 수정된 것을 발견했다. 구조적으로 치명적인 오류는 아니었지만 공사 기간을 지연시키고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변경이었다. 단순한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교묘했다. 그녀는 즉시 보리스를 의심했지만 물증은 없었다. 며칠 후 이번에는 프로젝트에 배정된 희귀 수입 자재 일부가 사라졌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책임자는 옐레나였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옐레나 페트로바가 중요한 자재를 빼돌렸다더라. 전쟁 때 충격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소문도 있어. 보리스는 동정심 가득한 표정으로 옐레나를 위로하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교묘하게 소문을 부풀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연주를 이용해 주택위원회와 관련 부처에 옐레나의 관리 능력 부족과 부주의에 대한 익명의 투서를 넣었다. 곧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옐레나는 위원회에 불려가 날카로운 질문 세례를 받아야 했다. 그녀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수정된 설계도와 사라진 자재라는 정황 증거 앞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힘을 잃어갔다. 그녀의 입지는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때 촉망받던 건축가는 이제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이리나는 노골적으로 옐레나를 탓했다. 네가 정신 똑바로 차렸어야지. 우리 드미트리 앞길까지 막을 셈이냐. 당장 이 프로젝트에서 손 떼. 그녀의 목소리에는 며느리에 대한 걱정보다는 아들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하는 이기심이 가득했다. 드미트리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결국 어머니의 편에 섰다. 옐레나,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해. 잠시 쉬는 게 좋겠어.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 전체가 곤란해질 순 없잖아.
그의 말은 비수처럼 옐레나의 가슴에 꽂혔다. 코문알카 이웃들의 시선도 달라졌다. 한때 부러움과 존경을 담아 그녀를 바라보던 눈빛은 이제 경멸과 의심으로 가득 찼다. 공동 부엌에서 마주칠 때마다 들려오는 속삭임, 복도에서 느껴지는 싸늘한 외면. 옐레나는 자신의 집에서차 철저히 고립되어 갔다. 스트레스는 극심했고 밤에는 봉쇄 기간에 끔찍했던 기억들이 악몽으로 되살아나 그녀를 괴롭혔다. 가끔씩 찾아오는 안나의 따뜻한 위로와 몰래 건네주는 귀한 설탕 한 조각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안나는 옐레나의 결백을 믿었지만 그녀 역시 보리스의 영향력 아래에서 함부로 나서기 어려웠다. 옐레나는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밤늦도록 사무실에 남아 보리스의 행적을 추적하고 사라진 자제의 행방을 찾기 위해 관련 서류들을 샅샅이 뒤졌다. 희미하지만 보리스가 자재 관리 담당자와 비밀리에 접촉한 정황을 발견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여전히 부족했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벗어나려 발버둥칠수록 더욱 꿰가매는 현실의 절망감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옐레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목이 말라 부엌으로 향했다. 코문알카의 얇은 합판 벽 너머로 시어머니와 남편의 속삭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호기심보다는 불길한 예감에 이끌려 그녀는 문에 귀를 바짝 대고 숨을 죽였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소문을 더 퍼뜨려야 해요. 전쟁 신경증이 도졌다고? 의사소견서라도 하나 받아낼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리나의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어요. 저 애 때문에 우리까지 당에 찍히면 끝장이라고요. 하지만 엄마, 너무 심한 거 아니요? 옐레나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드미트리의 목소리는 주저했지만 반박이라기보다는 변명에 가까웠다. 심하긴 뭐가 심해. 네 앞길을 위해서야. 저 애는 이제 걸림돌일 뿐이야. 능력? 그깟 능력이 밥 먹여주니? 지금은 연줄과 편판이 전부인 세상이야. 차라리 다른 도시로 이주하도록 종용하는 건 어때? 레닌그라드는 저 애한테 너무 힘든 곳이라고 요양이 필요하다고 구슬리는 거지. 그게 통할까요? 통하게 만들어야지. 보리스 이바노프 그 친구도 우리 편인 것 같더구나. 그 친구가 위원회에 힘 좀 써주면. 아무튼 옐레나 스스로 지쳐서 떠나게 만들어야 해. 우리가 직접 손에 피 묻힐 필요는 없지. 옐레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배신감과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직장에서의 모함만으로도 숨막힐 지경인데 이제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넣으려 하고 있었다. 그들은 옐레나의 고통이나 진실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오직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만을 생각할 뿐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결의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올랐다.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부당함에 맞서 싸워야 한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생각은 오히려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부터 옐레나는 달라졌다. 절망과 슬픔에 잠겨있던 모습은 사라지고 차분하고 냉철한 눈빛으로 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드미트리나 이리나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비난과 냉대에도 무심한 표정으로 일관했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당당하게 행동했다. 그녀의 변화에 드미트리와 이리나는 당황했지만 그것이 새로운 계획의 시작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 옐레나는 안나에게 자신이 엿들은 대화 내용을 털어놓았다. 안나는 분노하며 옐레나를 도울 방법을 함께 고민했다. 안나는 조심스럽게 보리스와 자재 관리 담당자 사이의 부정한 거래에 대한 추가 증언을 확보해 주었고 옐레나가 위원회 내에서 비교적 중립적이고 강직하다고 알려진 관리 파벨 안드레예비치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었다. 파벨 안드레예비치는 옐레나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다. 그는 오랫동안 관료 사회에 몸담으며 수많은 모함과 음모를 지켜봐온 인물이었다. 그는 옐레나의 눈빛에서 진실을 갈망하는 절박함과 함께 쉽게 꺾이지 않을 강인함을 읽었다. 그는 당장 어떤 약속도 해줄 수는 없었지만 증거를 가져오시오.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나도 외면하지 않겠소라고 말했다. 그것은 옐레나에게 한 줄기 희망이었다. 한편 보리스는 옐레나가 예상보다 잘 버티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옐레나를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해 더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했다. 옐레나가 복원 프로젝트의 중요한 구조 계산에서 의도적으로 오류를 범했으며 이는 국가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반역 행위에 가깝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부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연주를 총동원하여 이 보고서가 최대한 빨리 처리되도록 손을 쓰고 있었다. 동시에 드미트리와 이리나도 옐레나를 압박하는 수위를 높였다. 이리나는 코무날카 이웃들을 선동하여 옐레나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위험인물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낸다더라. 혼자 중얼거리며 복도를 배회한다더라. 등 근거 없는 소문들이 퍼져나갔고 몇몇 이웃들은 실제로 옐레나를 피하거나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다. 그들은 옐레나를 코무날카에서 합법적으로 내쫓기 위해 주민회의 소집을 요구할 계획이었다. 심지어 드미트리는 옐레나를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며 의사를 찾아가 상담하는 척 연기하기도 했다. 옐레나는 이 모든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다. 시간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보리스의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접수되거나 코무날카 주민회의가 열리기 전에 반격해야 했다. 그녀는 안나와 함께 밤을 새워가며 보리스가 조작한 서류들의 허점을 찾아내고 자재 관리 담당자의 비리를 입증할 증거들을 정리했다. 또한 안나는 용기를 내어 보리스가 자신에게 옐레나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압력을 가했던 사실을 기록한 진술서를 작성했다. 결전의 날은 예상보다 빨리 다가왔다. 보리스가 상부에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소식과 함께 코무날카 관리인이 주민회의 소집 공고를 벽에 붙였다는 소식이 거의 동시에 옐레나에게 전해졌다. 옐레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파벨 안드레예비치에게 긴급히 연락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를 제출하며 코무날카 주민회의에 증인으로 참석해달라고 간청했다. 파벨 안드레예비치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그녀의 요청을 수락했다. 그는 부패와 부조리에 침묵하는 것이 더 큰 죄악이라고 믿는 사람이었다. 코무날카의 비좁은 공동 휴게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싸늘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이리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옐레나가 전쟁 후유증으로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인지, 그래서 공동체 전체에 위협이 되고 있는지를 호소했다. 몇몇 이웃들이 동조하며 옐레나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다. 드미트리는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보리스는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입김이 작용한 듯 옐레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다. 옐레나를 위한 변호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안나가 용기를 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이리나와 그녀에게 동조하는 이웃들의 고함 소리에 묻혀버렸다. 옐레나를 코무날카에서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듯 보였다. 바로 그때 휴게실 문이 열리고 파벨 안드레예비치가 들어섰다. 예상치 못한 고위 관리의 등장에 장내는 순간적으로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이리나와 드미트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파벨 안드레예비치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와 옐레나 옆에 섰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말했다. 동무들,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택위원회의 파벨 안드레예비치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 개인의 거취를 논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배경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들었다. 옐레나 페트로바 동무는 최근 직장에서 부당한 모함과 방해 공작에 시달려왔습니다. 여기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는 보리스가 조작한 설계도 원본과 수정본, 사라진 자재의 행방을 추적한 기록, 그리고 자재관리 담당자의 횡령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차례로 제시했다. 또한 안나가 작성한 진술서를 읽으며 보리스가 거짓 증언을 강요했음을 밝혔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경악과 불신으로 바뀌어 옐레나에게서 이리나와 드미트리에게로 향했다. 파벨 안드레예비치는 말을 이었다.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옐레나 동무의 가족조차 그녀를 보호하기는커녕 이 위기를 이용하여 그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아내쫓으려 했다는 정황입니다. 그는 옐레나가 우연히 엿들었던 대화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했다.
비록 녹음된 증거는 없었지만 파벨 안드레예비치의 권위와 앞서 제시된 명백한 증거들은 그의 말에 강력한 설득력을 실어주었다. 이리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드미트리는 바닥만 내려다보며 몸을 떨었다. 그들의 비겁한 음모는 만천하에 드러났다. 회의는 순식간에 끝났다. 옐레나를 비난하던 목소리는 사라졌고 대신 이리나와 드미트리를 향한 경멸과 수군거림이 그 자리를 채웠다. 파벨 안드레예비치는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자리를 떴지만 그의 개입은 결정적이었다. 며칠 후 공식적인 결과가 나왔다. 보리스 이바노프는 직권남용, 공금 횡령 공모, 동료 모함 등의 혐의로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고 레닌그라드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건설 현장으로 좌천되었다. 그를 도왔던 자재관리 담당자 역시 처벌을 받았다. 보리스의 배후에 더 큰 권력자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옐레나의 마음 한구석에 남았지만 그것을 파헤칠 힘도 의지도 그녀에게는 없었다. 당장 눈앞의 적을 물리친 것만으로도 벅찼다. 드미트리와 이리나는 법적인 처벌은 면했지만 코문알카와 주변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들의 편파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아무도 그들과 상종하려 하지 않았다. 이리나는 충격으로 몸져 누웠고 드미트리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리며 술에 의지하는 날이 많아졌다. 옐레나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살 수 없었다. 그녀는 드미트리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드미트리는 처음에는 매달렸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그는 결국 체념하고 동의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마무리되었다. 옐레나는 최소한의 짐만 챙겨 코문알카를 나왔다. 그곳을 떠나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마음 한편에는 씁쓸함이 남았다. 인간관계의 허무함,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배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터였다. 안나와 파벨 안드레예비치의 도움으로 옐레나는 도시 외곽의 작은 방을 구할 수 있었다. 예전처럼 중요한 프로젝트를 다시 맡을 수는 없었다. 그녀를 둘러싼 소문과 사건의 여파는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 설계 공모에 참여하거나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제도 기술을 가르치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조용히 다시 시작했다. 그녀의 삶은 이전처럼 화려하거나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거짓과 배신 대신 진실과 조용한 성실함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기대를 위해 살지 않았다. 오직 자신과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를 위해 살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옐레나는 안나와 함께 네바 강변을 거닐고 있었다. 강물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고 복원된 건물들의 첨탑이 푸른 하늘을 향해 늠름하게 솟아 있었다. 옐레나는 폐허 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생명력을 보았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모습과도 같았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안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친구의 얼굴에 드리워진 복잡한 감정의 그림자를 읽고 있었다. 옐레나는 잠시 강 건너편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모르겠어, 안나.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예전처럼 큰 건물을 짓지는 못하겠지만 작은 공간이라도 누군가에게 기쁨이나 위안을 줄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가슴속 깊이 박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느낌이었다. 어쩌면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건지도 몰라. 그녀는 안나를 향해 돌아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슬픔과 상실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역경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와 강인함이 담겨 있었다. 넌 정말 강해, 옐레나. 안나가 진심으로 말했다. 강한 게 아니라 그냥 살아남은 것뿐이야. 옐레나가 대답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조금 알 것 같아. 다른 사람의 기대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그녀는 다시 한번 강물을 바라보았다. 전쟁과 배신, 상실의 아픔은 여전히 그녀의 일부였지만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하지는 못했다. 그녀는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폐허 위에도 꽃은 피어나듯 그녀의 삶에도 새로운 희망의 싹이 트고 있었다. 그것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단하고 진실된 희망이었다.
시간이 흘러 옐레나는 작은 건축 설계 사무소를 열었다. 큰 프로젝트는 아니었지만 지역사회의 소규모 복원 작업이나 주택 개조 설계를 맡으며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그녀의 설계는 화려함보다는 실용성과 인간적인 따뜻함에 중점을 두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진심과 실력을 알아주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명성에 연연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만들고 그것이 사람들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에 만족과 보람을 느꼈다. 가끔씩 드미트리나 이리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다.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옐레나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복잡한 감정을 느꼈지만 더 이상 분노나 증오심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그녀의 삶에서 멀어진 존재들이었다. 그녀는 그들을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그들의 존재에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안나와의 우정을 소중히 가꾸었고 새롭게 만난 몇몇 사람들과 진솔한 관계를 맺어갔다. 그녀는 신뢰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기에 새로운 관계에 더욱 신중하고 진심으로 다가갔다. 어느 겨울 저녁 옐레나는 자신의 작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한방눈이 내리는 레닌그라드의 밤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문에는 따뜻한 실내 공기로 인해 김이 서렸고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눈송이 사이로 부드럽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새로 맡은 작은 유치원 설계 도면이 펼쳐져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할 공간을 상상하자 그녀의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다. 문득 그녀는 자신의 삶이 마치 이 도시와 같다는 생각을 했다. 혹독한 시련을 겪고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결국에는 다시 일어서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모습.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이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얽매이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며 조용히 자신의 삶을 채워가고 있었다. 그녀는 창문의 입김을 불어 하얗게 된 부분에 손가락으로 작은 집 모양을 그렸다. 따뜻하고 안전한 집. 그녀가 평생 꿈꿔왔고 이제는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었다. 눈은 계속해서 내렸고 세상의 모든 상처와 슬픔을 하얗게 덮어주는 듯했다. 옐레나는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어떤 감정, 어쩌면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는 감정을 희미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 찾아오는 고요함과 같았다. 그녀의 회복은 극적이지 않았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고 때때로 과거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그림자에 압도당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다. 그녀의 회복 탄력성은 요란한 외침이 아니라 묵묵히 하루를 살아내고 작은 기쁨을 발견하며 미래를 향해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내딛는 조용한 끈기에서 비롯되었다. 그녀는 파벨 안드레예비치와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옐레나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옐레나에게 작은 정부 프로젝트를 연결해 주기도 했고 그녀의 재능이 완전히 묻히지 않도록 도왔다. 그는 옐레나를 통해 부패한 시스템 속에서도 정의와 양심을 지키려는 노력이 헛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스탈린 시대의 암울함이 조금씩 걷히고 해빙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레닌그라드는 여전히 재건 중이었지만 도시 곳곳에는 활기가 넘쳤다. 옐레나의 작은 사무소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실력과 인품을 알아본 젊은 건축학도 몇 명이 그녀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옐레나의 경험과 지혜를 존경했고 그녀는 젊은 세대의 열정과 새로운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받았다. 사무실은 작았지만 그곳에는 상호 존중과 신뢰 그리고 건축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가득다. 안나는 여전히 옐레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두 사람은 주말이면 함께 극장에 가거나 공원을 산책하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었다. 안나는 때때로 옐레나에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권하기도 했지만
옐레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웃어넘기곤 했다. 그녀는 사랑과 관계에 대한 깊은 불신을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의 문을 영원히 닫아버린 것은 아니었다. 언젠가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미한 기대를 품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더 이상 외롭거나 고립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일궈낸 작은 세상 속에서 안정감과 충만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배신에 분노하거나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았다. 대신 현재에 충실하며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다. 마지막 장면. 옐레나는 자신이 설계한 작은 유치원의 개원식에 참석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제잘거림이 햇살 가득한 마당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